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모모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모모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모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다니요. 아유, 그러게요. 네, 아이고, 그동안 도 많이 바쁘셨죠? 아유, 매우 공사다망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성동일 그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모모님이시죠, 그죠? 네. 아, 가끔씩- 성동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맞다고 해주시면 혹시라도 진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라는 점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었던 이야기가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그럼- 겪었고, 좀 충격적이고, 또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실까요? 모모죠. 예, 모모입니다. 저에겐 늦둥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낳은 아이라 슬픔 뒤에 온 행복이라서 그런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고 네. 그 누구보다도 몇 갑절 충만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이제 단명하신 부모님들의 내 아이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미리 이제 지어둔 상태에서 아이의 정상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보통 그 아호나 아명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이름을 이제 똥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한 지금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아이의 본명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오, 예. 뭐 다똥이 오늘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 아이가 싫어한다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불려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정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만큼 소중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필수적으로 했던 게 매달 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성인이 됐을 때 전체 역사를 기록한 앨범을 매달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총 몇십 개월, 몇백 개월의 그 사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제 저희 가족에게 좀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업 실패라는 좀 난관에 봉착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 돈을 10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20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빚을 전 상태라서. 그래서 뭐 TV 드라마에 보듯이 뭐 강제 차압 딱지가 붙었고 그 집행하는 분들이 집에 찾아오고 뭐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아이한테도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고 결국엔 우리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나와서 지은 지 한 20년인가 30년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5층이 제일 싸길래 이제 5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맨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하니까 뭐 수압도 문제였고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였고 그때는 뭐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신을 놓고 말고의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일 시급한 거는 내 가족이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내 전공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을 좀 잊은 채로 살았거든요. 네. 저도 제 인생이 너무 막 급급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맞죠. 그래서 몸은 좀 고단했지만 아이와 아내를 보면서 이제 더욱 힘을 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빚도 갚아야 했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해야 하지만 아이한테는 또 이런 비참한 삶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늘 돈이 부족했어요. 그 흔한 동화책 하나도 제대로 사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했고 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아이 어린이집을 못 보냈거든요.
예. 아내 낡은 운동화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 생일이 됐는데 이제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내한테는 선물 어떻게 해줄까 돈도 없는데 하다가 이제 버스비와 점심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생일날 운동화를 좀 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가 누려야 할 것들. 네. 왜 성인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했던 게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동화를 위원으로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그 스토리가 좀 미천이 드러나면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지어서 해줘야 될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제 방 반지 넣는 보석 상자 안에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넣고 질문지 하나를 넣었었거든요. 1차원적인 질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질문지에 답을 줬고 보상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은 답도 없었고 먼저 사탕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었는데 뭐 일종의 좀 어머니와 저와의 좀 무언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모모야 하늘엔 왜 별들이 많이 떠 있을까? 이 질문지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뭐 과학적 접근이든 상상력을 동원한 답이든 뭐 상관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적은 답을 좀 기억을 해냈어요.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늘에 밤마다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게 햇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은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가라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아이한테 마치 동화처럼 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매일 밤 달님이 밤하늘을 밝히러 나오며 온통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별들을 보고는 투덜거리면서 청소를 하다가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발자국의 주인공인 햇님을 발견하고는 따지지만 햇님은 이제 사람들이 길을 잃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발자국을 남겨놓았다라는 말에 달님은 자신이 짧았던 생각을 원망하면서 매일 햇님에게 사과를 했고 낮에도 이제 달이 보이는 이유가 맨날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님이 옆에 떠 있는 거다. 네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닷동이는 매일매일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들으려고 했어요.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동화를 그 말도 안 되는 동화를 계속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와 저는 그걸 토대로 제가 스케치북에 글을 쓰고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동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동화가 완성이 될 때쯤 아이하고 저는 그 동화의 제목을 지었어요. 성서부 달림시라는 동화를 만들고 그게 아직까지 존재해요. 그 스케치북이.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그 가방에 매일 넣고 다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그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저한테 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집하고 좀 거리는 있었지만 뭐 급여도 좀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좀 일찍 끝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을 아이에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회사에 업무가 좀 많아져서 평소보다 한 3, 40분 좀 늦게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낡은 마로 시작하는 경차가 이제 전부였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가야만 했죠. 이제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정말 제발 혼자 남아있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속도를 올렸죠. 예. 그 톨게이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앞에 그랜저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확 껴들더라고요, 차가. 그때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길이 좀 미끄러웠었어요. 예. 급제동을 해봤지만 속도도 붙어 있었고 타이어도 많이 마모된 상태라서 결국은 강하게 추돌을 해버렸어요, 제가 뒤에서. 또 뭐 엎치대 덮인 격으로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제 차를 또 추돌하게 된 거죠. 제 차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가드레일로 튕기면서 차가 거의 이제 반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도 제가 뭐였냐면 제 안전보다는 혼자 남아있을 아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닷동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이제 벨트를 풀고 전화기부터 먼저 찾았어요. 일단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조금만 더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차에서 전화 통화하려고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 차 앞에서 어떤 흰 차가 하나 스들이
어떤 여성분이 왜 그 정수기 코디 복장 있잖아요. 그런 제복을 입고 제 차를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사에서 왔나? 근데 내가 신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축 걸어오더니 갑자기 제 운전석으로 문을 강제로 여시더라고요. 예. 아직 주변에는 경찰차나 구급대도 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게 뭐지? 근데 저도 뭐 정신이 좀 혼미했으니까 아무리 뭐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가자면서 이제 저를 자기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흰 차에. 좀 열심히 하는 보험사 직원이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끌리듯이 그 차를 탄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보험사에 전화를 했나? 내가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는데 보통 병원을 가면 C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큰 병원이 있는 데면. 근데 자꾸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을 가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 왔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래 뭐 큰 병원으로 가는가 보다 아니면 전문 병원으로 가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근데 불빛 하나 없는 곳에 멈춰 서더라고요. 그때 뭐냐면 내가 납치당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왜 이쪽으로 오지? 도대체 뭔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나를 그 조수석에 두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웬 남자 한 명을 만나더니 손에 그 무슨 차트 같은 거를 하나 들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문을 열고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뭐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뭐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뭐 이끌리듯 좀 내렸어요. 그러더니 여자는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냥. 저를 거기 두고. 근데 남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차트를 건네봤고 저한테 오더니 많이 아프시죠?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좀 따라갔어요. 앞으로 걸어가는데 건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에 큰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큰 강이 있긴 했어요. 서울의 한강처럼. 근데 왜 여기까지 오지? 뭐 물을 새도 없이. 근데 밤이면 그 강도 좀 검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더라고요. 파란색인데 에메랄드 빛인데 남자는 이제 저를 앞에 보이는 무슨 나룻배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긴 장대 같은 노를 들더니 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 강 중간쯤 갔을 땐가요. 푸른 강이 갑자기 검게 착 변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다. 그때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저승의 경계구나.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는 남겨진 가족들이란 게 있잖아요.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근데 그때 강을 막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왔을 때 강 건너편에서 검정색 돌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돌은 정확하게 노를 젓고 있는 남자를 겨냥해서 날아왔어요. 저한테는 한 방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남자는 이리저리 피하다 결국은 돌에 이제 눈을 맞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노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노는 결국 그 강으로 빠졌고 노가 이제 건너편 강에 다다랐을 때 어떤 여자가 그 노를 짚더니 그 뱃머리를 마구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그 배는 그 충격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돌아섰고 예. 이제 강물에 하류 쪽으로 흘러서 대각선으로 흘러가면서 왔던 그 루트로 다시 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노를 젓고 있는 남자가 노도 없고 이러니까 눈에 이제 돌도 맞았고 남자는 이제 툴툴거리면서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뭐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별을 탁 보니까 달이 점점 막 이렇게 슈퍼문처럼 되게 커지더니 수많은 별들을 막 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달 속으로 별이 막 삼켜지더라고요. 한참을 이제 넉넉 보고 있는데 아까 저를 태우고 왔던 그 하얀 차가 다시 나타나더니 그 이제 여성 코디분 같은 그 여자분이 저를 다시 타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차에 타자마자 피로가 몰려와서 잠이 들었고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 막 주변이 시끄럽더라고요. 그 눈을 떴어요. 그때 제 앞에 제가 그 사고 난 장소 거기에 119 구급대원이 유압장비로 차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제가 그때 잠시 죽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던 거죠, 결국에. 예. 그 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제 뭐 아내와 아이는 병원으로 왔죠. 제가 있는 병원으로.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가벼운 타박상 말고 특별히 다친 곳은 없더라고요.
이제 앞니 두 개가 좀 많이 흔들거리고 이제 핸들에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청소부 달림실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괜찮아? 이게 아니라 왜 청소부 달림실 읽어달라고 하지? 근데 아이 말에 아까 다리 벼를 삼키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임사 체험했을 때 이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면서 내 아이한테 그 청소부 달림실 읽어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는 이제 뭐 당연히 폐차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몸에 타박성이 없고 뭐 중상도 아닌데 왜 그런 체험을 했을까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검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였냐면 그 순간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유압을 열고 제가 차에서 거의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119 대원이 막 심폐소생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잠깐 심정지가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사고 치고는 그렇게 몸이 다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런 충격에 의해서 뭐 그런 임사체험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먼 직장을 좀 다니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집에서 며칠 쉬다가 직장을 찾아야 했고 다행히도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뭐 수입 식품 뭐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웹 디자인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에게 가는 시간은 한 1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아내보다 제가 좀 더 많았고, 그리고 벌어놓은 건 없지만 이제 그 순간순간 좀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죠.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일을 하고 막 퇴근하려는 찰나 물품을 실은 큰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 그때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배달을 나간 상태라서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 트럭 기사는 빨리 뭐 이거 하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팔레트에 올려진 물건을 내리라고 막 성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웹 디자인 이제 디자인실에 있었으니까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다루니까. 근데 뭐 하도 성화를 내니까 이제 그 회사에 입식 전동 지게차가 있었거든요. 서서 타는 전동 지게차가. 그냥 평소에 이제 작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네 하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첫 팔레트를 내리고 별거 아니네. 근데 이제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아이 생각에 두 번째 팔레트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팔레트가 휘청거리면서 그 지게차 앞으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물건들이. 그래 이제 지게차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튕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무더기에 깔려본 거예요. 냉동식품 뭐 이런 거였는가 봐요. 무게들이 있는 그런 냉동식품하고 이제 파우더 종류의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했겠죠. 그렇죠. 근데 박스에 다 묻히니까 이게 순간 그 박스에 깔리면서 이게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막 사무실 뛰어들어서 신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도 들렸고 뭐 그런 소리 잠시 들리더라고요. 그 트럭 기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쌓인 그 박스들을 막 덜어내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막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 119 구급대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박스를 걷어내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들것에 싣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송이 됐어요. 그 뒤에 누워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나 살았다 이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잠시 잠이 들었고 제가 깼을 때는 그 앰뷸런스 뒷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 앞에 왔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이 보통 그렇게 되면 바퀴 달린 그 들것을 내리잖아요, 차를. 근데 구급대원이 차에서 직접 저를 부축해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 들것에 누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것에 실려서 내려야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데 그 제 눈앞에는 보인 게 병원이 아니라 진짜 긴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커먼 터널이. 저를 터널 입구까지 데리고 가더니 구급대원은 딱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터널 쭉 앞에 쳐다봤는데 반대편에서 나오는 맞은편에서 나오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나갔어요. 그 앞으로. 또 한 중간쯤 걷다 보니까 마치 군부대에서 볼 법한 이동식 바리게이트 있잖아요. 노란색 까만색 바퀴 달린 그런 그게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이제 3명이 딱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남자가 차트를 딱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저는 좀 다가갔죠. 직감했죠, 그때는 이제. 이거 죽은 거구나. 왜냐면 내가 한 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이거 죽은 거 맞네. 이제 진짜 가는구나.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하니까 곧바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장 잘못한 일 하나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뭐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없었어요. 돌봐야 하는 가족을 두고 온 게 가장 큰 죄인 것 같다.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저를 되게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혹시 추나요법이라고 목 두둑해가지고 목 길게 빼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척추 좀 아프고 목 아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목이 위로 막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목이 빠질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고개가 점점 위로 뽑히다가 보니까 시선이 이제 위로 천장을 향하잖아요. 터널 천장을 딱 보니까 수백 개의 사람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이제 일단 죽은 걸 아니까. 예.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섬찟하더라. 머리가 한 수천 개가 막 붙어 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남자 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니까 잘 대답해라고. 예, 알았어요. 이랬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가장 잘못한 일 하나를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대답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죽어도 여한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워해서 무모했기에 좀 지독했습니다. 그냥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 빙그레 미소 짓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뽑힐 듯한 목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남자가 등을 돌리는데 제가 물었어요. 저 머리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원래 저승으로 가려면 생각과 기억을 다 지우고 가기 때문에 머리를 뽑고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야지 생각과 기억이 다 없어진다고. 근데 너는 생각, 기억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등을 돌리자마자 아까 이제 저를 데리고 왔던 119 대원이 나타나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잠이 들었어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누군가가 제 가슴을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병원 응급실이었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다똥이가 제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 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목이 빠지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아이러니했죠. 제가 목이 빠질 듯한 임사체험을 한 후에도 아이도 그 말 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2번의 임사체험을 한 거죠. 예. 또 그때도 큰 외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스에 긁힌 거 이런 것밖에 없다. 얼마 안 있다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퇴근을 하고 나면 아이에게로 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오긴 했으니까 참고로 우리 그 차는 어쨌든 반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후원 차량은 저희 집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와 버스를 타거나 또 그 다음에 중고차를 하나 구하긴 했는데 아내가 출퇴근한다고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아이한테 갔어요. 아이는 하원을 했고 저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 갔는데 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회사는 자물쇠 잠겨 있는 게 분명했기에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곳에 가는 중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사무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통아 오늘 아빠랑 좀 걸을까 이랬어요. 거리가 한 5km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일단 집에 가야 했기에 다통아 아빠 우바 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통이는 신이 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제 등에 업혔죠. 근데 그때가 좀 찌는 듯한 여름이었거든요. 더위를 뚫고 한 1km를 걸었어요. 예. 땀은 비 오듯이 흘려내렸고 등에는 아이가 업힌 채라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통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땀나? 많이 더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그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연신 닦아주는 거예요. 다통이가. 그때가 아마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순간 왠지 모르겠지만 찡한 게 눈물 같은 땀이 이제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좀 고맙기도 하고 또 지금 이게 좀 처량하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울고 있고 애는 막 계속 땀 닦아주고 얼마나 이게 좀 일반적인 장면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한 상황에서 한층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푸드득 갑자기 소나기가 탁 내리는 거예요. 다통이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비다 아빠 비와 이렇게 하는 거에 등이 엎여서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말을 뒤로 한 채 근처 슈퍼 천막 밑으로 몸을 피했고
비를 그치길 기다려야 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간식이 있잖아요. 다 안 먹고 온 간식이 있어서 먹으면서 아빠 줄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똥이 많이 먹어. 아빠는 배불러. 그러다가 이가 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업다가 걷다가 집에까지 도착하니까 거의 2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혼자 걸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아이도 저도 지쳤는지 일찍 잠이 들었고 다음날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출근했는데 이게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근육통이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그 무더운 여름에 다똥이와 뭐 이렇게 여행을 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 근육통을 좀 기분 좋은 근육통, 아프긴 하지만 되게 기분 좋은 근육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차, 낡은 중고차 한 대를 또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중 문득 든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매달 아이 사진을 찍던 일을 게을리한 거. 맨날 내가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한 거. 그래서 생각을 했죠. 지난 나날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는 없지만 일기로는 남길 수 있겠다. 그것도 서면이 아닌 육성으로 쓰는 일기는 아이가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겠다. 왜 읽는 거는 우리가 좀 지루해서 다음에 읽지 하고 처박아 두는데 그 육성으로 들리는 건 이렇게 그리우면 자주자주 듣긴 하잖아요. 그쵸. 이제 목소리도 담겨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 2번의 저승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준 게 아이가 아니었나라는 걸 확신하면서 예.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돌비의 공포라이 되면 무섭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임사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의지할 대상 그리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으면 굳이 죽을 이유는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좀 끝내고자 합니다. 정말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녀라면 다들 공감하실 그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따님 듣고 계실진 모르겠어요, 이거를. 예, 옆에 같이 있어요, 지금. 옆에 또 계시는군요. 아이고. 부모님의 또 자녀분으로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모님은 계속 달릴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모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먹먹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임상체험 이야기도 분명히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따님과의 애절한 이야기가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들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 자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 내 이야기,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파란꽃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파란꽃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란꽃님도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저도 이제 제 친구의 친구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 친구가 이제 겪었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귀신이나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현실 공포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파란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 중에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연기 전공하는 친구의 친구가 이야기해준 이야기인데 연극영화과 막 이런 분들. 네네, 연극영화과 다니면서 이 친구는 그 연극 극단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그냥 편하게 똘비라고 부를게요. 우선 똘비가 좀 키도 크고 굉장히 외모도 잘생겼대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대시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뭐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 친구를 키우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애가 잘생기고 제법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 극단이나 아니면 아역 배우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20살이 돼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 친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대학교에는 입학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는 뭐 혼자 자기 원룸 전신 거울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연습하고 뭐 학원도 못 다니고 이런 식으로 혼자 연습하고 혼자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똘비랑 제 친구가 만나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가 어느 날 극단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똘비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서울에 상경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막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서로 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극영화과를 다니던 중이어서 거기서 배운 거를 이제 똘비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똘비가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드문드문 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똘비가 굉장히 기쁘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 친구도 똘비한테 너무 축하한다. 진짜 잘 됐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된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이제 축하 파티도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축하 파티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점점 똘비의 연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친구도 촬영 때문에 그런가? 촬영하는 동안에는 핸드폰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 연락이 뜨문뜨문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게 한 달 정도 연락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친구가 똘비 집으로 찾아갔대요. 이제 서로 비밀번호를 아는 사이여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또 틀렸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초인종을 띵동 눌렀는데 네. 안에서는 똘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 똘비 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그런 분 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얘가 그냥 아예 회사를 들어가서 숙소를 들어갔나? 뭐 하면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왜냐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숙소를 제공해주는 곳도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매니저분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회사를 들어가서 그렇게 됐나? 연락이 없나? 좀 더 기다려보면 연락이 오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제 친구도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031 지역번호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야? 뭐 대출 전화인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다른 031인데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냥 그때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똘비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똘비가 정말 미안한데 나 너희 집에서 조금만 신세 좀 지면 안 되냐? 조금만 부탁할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럼 일단 와라. 예. 바로 와라. 라고 하는데 똘비가 이제 제 친구한테 하기를 내가 지금 폰도 없고 수중에 2,000원밖에 없다. 제발 도와달라 하면서 울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일단 뚜벅이인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해서 바로는 못 가고 자기가 이제 똘비에게 너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성남의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럼 그 위치에서 뭐 얼마 떨어진 곳에 이제 핸드폰 어플 보면 모텔이나 그런 거 예약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모텔을 예약을 하고 그 친구에게 그곳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끊고 그 모텔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지금 누가 갈 건데 그 친구가 폰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거 티켓 확인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친구가 오면은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체크인 시켜놓고 이제 제 친구는 이렇게 일이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보는데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더래요. 그 잘생기고 그랬던 친구가. 뭐 머리카락은 누가 진짜 엉성하게 잘라놓은 것 마냥 머리카락 막 들쭉날쭉하게 잘려있고 진짜 뭐 밥도 뭐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광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대요. 그래서 사정을 물으니까 일단 똘비는 빨리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나 너무 무섭다고 여기가. 그래서 일단 제 친구가 똘비를 달래서 버스터미널로 가서 이제 버스 타기 전까지 똘비가 너무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버스를 태우고 서울인 친구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똘비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부터는 똘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똘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뭐 땡땡 제작사 뭐 캐스팅 디렉팅 팀인데 이번에 제작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단역으로 나올 생각이 없냐 라며 명함을 주더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바닥이 사기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똘비가 확답은 하지 않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명함을 받은 채 핸드폰으로 이제 그 회사를 검색을 해봤대요. 진짜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 아닌지. 근데 진짜 있는 영화 제작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제작사에 전화를 걸어서 명함에 적혀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뭐 똘순이라고 하면은 거기 혹시 똘순님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도 예, 뭐 똘순 대리님은 왜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거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면서 신이 나서 이제 받았던 명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똘순 대리라는 사람이 똘비에게 카페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마스크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해서 뭐 이번에 나오는 영화의 단역으로 너무 제격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 대리다 보니 힘이 없어서 일단 감독님하고 미팅을 하고 확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보통 이제 팀장급이 아니면은 누굴 꽂아줄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얼추 이야기가 맞으니까 이거 진짜 사기 아니다, 100%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똘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뵐까요? 라고 하니까 똘순 대리는 뭐 이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몇 시에쯤에 가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 똘순 대리가 똘비에게 집을 물어보더랍니다. 뭐 자기도 서울에 사는데 픽업해서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집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똘순 대리에게 집을 알려주고 이제 미팅 당일날 똘순 대리가 똘비 집에 픽업을 하러 왔대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 똘비를 태워서 경기도의 한 식당으로 갔는데 감독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남자분이 계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몇 시는 되진 않지만 출연하는 걸로 하자라고 확정을 받았대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똘순 대리가 똘비에게 이제 넌저시 혹시 계약된 회사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저 계약된 회사는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똘순 대리가 똘비에게 그럼 혹시 우리랑 계약할 생각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똘비는 제작사에서 왜 계약을 하자고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똘순 대리는 우리 제작사에서 이번에 이제 영화 배우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배우 전용 기획사를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명을 뽑고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그쪽 매니지먼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마스크도 괜찮고 재능이 있어 보여서 자기가 혹시 데리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죠. 지금 일단 단역이라도 배역도 생겼고 회사도 생기고 하면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연기만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럼 알겠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똘순 대리가 그러면은 일단 계약서는 다음에 쓰고
회사에 숙소가 있는데 지금 있는 방보다 좀 더 좋은 숙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숙소로 옮기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폰은 일단 데뷔를 하기 전까지 이상한 전화나 아니면 데뷔를 하고 난 후에도 약간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핸드폰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을 썼는데 2G폰 같은 걸 하나 주고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래요. 이 2G폰은 일단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절대 전화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2G폰만 하나 주고 말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우선 이야기한 대로 방을 빼서 숙소로 옮기고 일하던 카페에다가도 이렇게 잘 풀리게 돼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도 그만두고 그 숙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소로 이사를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좋은 숙소는 아니었는데 자기 반지하 원룸보다는 좋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방 한쪽에 장롱 크기만한 큰 거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연기 연습하면은 진짜 좋겠다. 내가 전신 거울로만 보던 걸로 볼 수 없는 그런 거까지 다 보이겠구나 그러면서 막 신나하고 있는데 똘순대리가 방은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기도 하고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한 상태여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대충 읽어보고 사인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계약금이라면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건 현금으로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저번에 배정받았던 단역이 시나리오가 수정되면서 그 배역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 똘순이 똘비를 잘 달래주고 다른 배역 바로 구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그래 다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정도 트레이닝 혼자서 또 열심히 하고 근데 똘순 대리가 너무 헌신적으로 막 도와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음식 같은 것도 잘 관리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똘순 대리한테 믿음이 갔죠. 믿음이 가고 막 이제 친해지게 되다 보니까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이제 똘비 같은 경우에는 대리를 똘순 누나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친해지게 되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웃으면서 똘비 연습은 잘하고 있어? 오늘도 배역 못 가져와서 미안해.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직은 어렵네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조금씩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똘순이 자신이 이제 똘비를 위해서 구두발로 돌아다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혹시 조금만 주물러주면 안 되겠냐. 오호. 이제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런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조금만 주물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일단 똘비는 그래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니까 잘 대해주고 친한 누나니까 그래 안마 정도야. 안마 정도 해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안마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대가 점점 그 수위라고 해야 되죠. 이게 조금씩 높아지더래요. 어느 날은 일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 조금 나 너무 슬프다. 나 우울한데 조금 안아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가 바빠서 씻지도 못했다면서 그 똘비 숙소에서 씻고 가겠다 막 하면서 씻고 나오고 막 수건만 걸친 채로 똘비 앞에 막 나타나고 노골적으로 똘비를 유혹하는 것 같더래요. 똘비가 느끼기에는 걸치긴 걸쳤네 그래도. 네. 똘비가 근데 아무래도 연예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좀 아닌데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내색은 안 하고 조금씩 거리를 뒀대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잘 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정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똘순이 족발이랑 소주랑 맥주를 이렇게 사오더래요. 그래서 누나 그건 뭐예요? 하니까 오늘 배역을 드디어 땄다. 그래서 축하할 겸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누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하니까 똘순은 그래 오늘 좋은 날이니까 먹고 즐겁게 보내자. 파티라도 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이랑 족발을 꺼냈는데 똘비는 아무래도 똘순이 이제 직접 됐던 게 있다 보니까 누나 근데 제가 술을 너무 못해서 그냥 족발만 먹을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똘순이 표정이 딱 굳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고생해서 배역을 땄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되냐. 좀 실망스럽다. 오늘만 좀 같이 맞춰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똘비가, 그래.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겠지.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똘비가 누나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술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같이 마셔줄게요. 라고 이제 달랬대요. 똘순이를. 근데 이제 똘순이가 네 알았어. 근데 나는 소주는 안 마셔서 캔맥주 하나 자기 걸 까고 똘비한테 이제 소주를 따라 주더래요. 네. 그래갖고 똘비가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가 이제 세 잔 정도 딱 마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스르륵 들더래요. 이게 진짜 그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세 잔째 딱 됐을 때 뭔가 블랙아웃 오듯이 이제 스르륵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보였던 게 똘순이 약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침대 위에 자기랑 똘순이 나체로 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똘비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빨리 자리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문을 잡았는데 똘비 등 뒤로 똘순이가 야 너 어디가? 이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누나 그게 아니라 진짜 어제 너무 기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누나.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이게 처음에 말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랑 다르게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가지 말고 일로 와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머뭇머뭇하면서 똘순이한테 갔는데 똘순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잠깐 조작을 하더니 똘비야 근데 이거 잠깐 봐봐 이러면서 화면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화면 안에는 침대 위에 나체로 자고 있는 똘비랑 똑같이 나체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똘순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미쳤다. 찍어놨네 그걸. 네. 그래서 똘비가 당황을 하니까 똘순이가 똘비에게 하는 말이 야, 네 연기 생활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 요즘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미쳤네. 예. 그래서 똘비가 아니 누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누나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싹싹 빌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똘비한테 하는 말이 너 하는 거 봐서 잘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에게는 그날부터 지옥이 펼쳐지죠. 예. 이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약간 적인 그런 노예지, 요구? 노예 이런 거. 네,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약간 말 안 듣거나 똘비가 좀 거부한다 싶으면 폭행도 있었고 네. 도망치지 못하게 막 머리도 이상하게 잘라버리고 막 밥도 굶기고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적인 학대, 음식적인 거 굶기고 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살다가는 똘비가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연기고 그치. 뭐고 꾸미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똘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뛰쳐나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뛰쳐나오다 보니까 돈을 챙길 여유도 없었고 핸드폰은 이미 똘순이한테 뺏겨 있었고 네. 근데 다행히도 호주머니에 1,000원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공중전화로 이제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에 받질 않아서 근데 그 근처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또 막 도망가다가 공중전화가 있어서 거기서 또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고 예. 그때 친구가 받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다행히도 똘비를 자기 집으로 잘 데려가서 구조를 한 거였죠. 네. 이제 제 친구가 똘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이제 똘비는 경찰에게 자기가 있던 곳, 똘순이가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의 대리다.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건 접수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예.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경찰서에서 땡땡 제작사에 대리 직업을 맡고 있는 똘순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네. 근데 똘비군이 이야기해주는 인상착이랑 너무 달라서 뭐야?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불렀다. 예.
하면서 어떤 여자 사진을 하나를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사진이 똘순이의 사진이 아닌 거였어요. 전혀 다른 인물. 네, 전혀 다른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땡땡 제작사가 영화 촬영 때문에 똘비가 이야기한 기간 동안 타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서울 경기권에는 지금 한 1년 정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물도 다르고 알리바이도 너무 명확한 거예요. 와. 근데 경찰이 봤을 때 똘비의 상태는 100% 확정한 게 맞았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래서 똘비가 잡혀 있었던 그 장소를 토대로 해서 CCTV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수사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며칠 후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확인차 연락을 드렸다. 지금 범인인 것 같은 용의자를 잡았는데 확인 때문에 연락을 했다. 범인은 보지 못하니까 네. 와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달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가서 보니까 똘순이가 이제 잡혀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똘순이는 애초에 땡땡 제작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헐. 그냥 평범한 회사의 회사원이었던 사람이었고 예. 이제 잡힌 다음에 똘순이 이제 자수하기로는 네. 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봤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질 나쁜 스토킹 범죄인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소름 돋았던 건 똘순이가 똘비의 고향 사람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똘비랑 제 친구랑 이제 똘순이의 본명을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대요. 고향 사람이니까. 근데 똘순이는 똘비랑 제 친구보다 4살 정도 많았고 근데 재밌게도 똘비 집 근처에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친구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똘순이를 알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똘순이가 4살 많았으니까 똘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똘순이는 20살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20살 때부터 친구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한 3년 정도. 근데 똘비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근처에 그 카페였고 또 재밌는 게 똘순이가 똘비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근처에 여고에서 재학을 했었고 그리고 똘비가 서울로 올라가던 해 똘순이가 그 카페를 그만두고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됐다면서 그 카페를 그만두게 됐대요. 아니 이거 지금 하루 이틀 계획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똘순이가 이야기하기로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고 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똘비랑 제 친구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보다 오랜 시간 계획했던 범죄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궁금하네. 일단 감옥에 가긴 했는데 그 후로는 똘비가 아예 연고지가 없는 네. 타 지역으로 가서 살았고요. 지금은 뭐 다행히도 똘비는 그냥 조그만 카페 차려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 어떡하나. 진짜 아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다 있네요, 진짜로. 근데 진짜 뭐 지금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연예계 쪽에서 네. 꿈을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저도 맞죠. 사기당할 뻔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안 당했지만 너무 많아요, 이쪽은. 근데 진짜로 요즘에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예. 뭐 이거에 관해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은 오, 예? 저때 당시에 미투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 제일 나쁜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자 연습생들을 건드리면 이게 범죄로 신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 연습생들 데리고 사모님들 접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 당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거 못 버티고 때려치고 뛰쳐나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죠. 아니, 저 궁금한 게,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밀어주나? 그래서 그러는 건가? 난 모르겠네요, 진짜로.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무대 한 번 쓰는 게 꿈인 거예요. 연기하는 애들은 작은 배역이라도 방송 한 번 타보는 게 꿈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아직 시작도 못 해본 애들한테는 시작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줄 테니까 와서 뭐 술 따라라, 와서 딴따라지 거리 좀 해봐라. 이러면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영화 아니면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하고 뭐 아니면 광고주나 뭐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와서 좀 내 비위 좀 맞춰주면은 내가 이야기하면은 꽂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랫동안 진짜 데뷔 못하고 오랫동안 연습 생활을 거친 애들 입장에서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왜냐면은 한 5년 정도 연습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편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예. 편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데뷔가 빨리 돼요. 왜냐하면 잘하고 이쁘고 끼가 많으니까 회사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있다. 빨리빨리 올려라. 하는데 5년 차인 친구가 6개월 차인 친구가 데뷔하는 걸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이 익히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가 있는데 이런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파랑꽃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자체도 지금 혹시 연예계 쪽을 준비하고 계신 연습생분들도 분명히 제 방송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도 쉽게 가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또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들이. 이런 걸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이나 기회가 오면은 잡는 거는 잘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맞죠. 사기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이고, 자나깨나 사람 조심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파란꽃님께서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저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게 그냥 성별이 대부분 바뀐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었지만 이게 또 바뀌어서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걸 또 들으니까 굉장히 또 충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악습은 웬만해서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더 알아보고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